네, 미국에서 이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아계의 발병률이 특히 높은 이 위암과 관련해서 그 위암의 예방과 조기 발견 등을 위한 그 연방정부의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는 이 법안이 하나 발의되었습니다. 통과된 건 아니고요. 일단 발의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주디 주 연방 하원의원과 공화당 소속의 조 윌슨 의원은 초당적으로,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 같이 초당적으로 위암 예방 및 조기 발견 법안이라는 걸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립암연구소를 통해서 위암에 대한 연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일단 골자입니다. 위암에 대한 그 연구를 강화하고 조기 검진에도 더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느냐? 이 위암과 관련된 게 이제 미국에서도 동양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디추 의원이 이제 동양계잖아요. 여기서 발의를 한 겁니다. 주도적으로. 그리고 위암의 현재 발병률과 뭐 사망률, 그다음에 왜 그런 원인이 뭔지, 왜 동양 사람들이 미국에서 아시안들이 이 위암을 다른 나라 종족보다 왜 더 많이 걸리는지 뭐 이런 연구, 그리고 이 헬리코박터 같은 그 치명적인 균 위암에 많이 있으면 안 좋잖아요. 이런 그 위험이 요인이 뭔지, 또 동양 사람들은 왜 그런 헬리코박터가 더 많은지, 또 조기 검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효과성 여부 등등등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연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핀셋 지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마련된 겁니다. 이 법안은 그 위암에 대한 고위험군도 찾아내서 좀 집중 관리하는 것도 지금 그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 지침을 좀 개선하는 한편 연구의 예방과 치료 전략을 발전시키고 또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각 병원에 쫙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병원에서 이 보고서를 갖고 이제 동양 사람들 환자가 오면 또 거기에 맞춰서 검진이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미국 내 그 아시안들에 대한 위암이 좀 많으니까 그걸 좀 더 줄여보기 위해서 만든 그런 법안입니다. 어찌 보면. 네. 주디추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약 33,300명의 미국인이 위암 진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 위암에 따른 사망자는 올해 한 11,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암은 5년 생존율은 한 36% 정도로 보고요. 미국에서는 위험한 암 중에 하나로 물론 꼽히고 있죠. 특히 이제 그런데 이 위암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우리 한인들을 포함한 이 아시아 사람들한테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미 그 부분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이 위암은 각종 암 가운데 예방, 진단, 치료 관련 연구에 대한 재정 투입이 다른 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사람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위암 말고 대장암, 간암 또는 뭐 심장병 이쪽으로 많이 관심들을 갖고 또 그게 많이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백인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위암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정책 이런 것이 좀 소홀히 되어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참에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이 법안으로 위암 조기 검진의 필요성이 당연히 이제 제기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한 이제 지원이 확대될 거고. 그래서 우리 한인 등 아시안계 커뮤니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 이 법안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갖고요. 통과 여부가 발표가 나면 즉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디추 의원이 뭐 연방 하원의원 오랫동안 한 그 나름대로 그 의회 내에서 좀 힘이 있는 뭐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주디추 의원이 발의됐다라면 뭐 그냥 발의만 되고 뭐 처리 안 되고 이럴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뭐 가부간에 처리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부간에 그 결정이 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을 했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인.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한국 갔다 들어오다가 공항에서 체포돼서 이제 억류되고 구금되고 뭐 이 한인 과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그 40대 35년 동안 영주권자였던 뭐 이 부분에 대한 그 보도도 해드렸습니다만은 요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 한인 올해 20살의 여성분인데요. 고연수 씨.
이 엄마는 미국 성공회의 고위 관리입니다. 루이지아나주 이민당국 구금시설로 체포돼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체포됐느냐? 이민법원에 가서 무언가 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해명을 하고 하기 위해서 갔다가 법원에서의 그 절차는 다 마쳤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뭐 다음 뭐 넥스트 위기에 보자든지 뭐 했겠죠. 그래서 법원을 나오는데 나오다가 법원 앞에서 아이스 요원에게 체포돼서 그냥 끌려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인권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이민 재판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렇게 잡아가면 어떡하느냐? 이런 이제 인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미국 성공회에 따르면요, 고현수 씨는 어제 새벽 2시 30분쯤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이민단속국 구금시설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포는 지난 주말에 됐는데요, 그건 그냥 바로 이제 일단 체포가 된 거고, 지금 확인해 본 결과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악명 높은 아이스 구금시설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고 씨는 지난달 31일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해서 심리 기일을 오는 10월로 이제 연기받았습니다. 심리를 그때 뭐 연기할 수 있죠. 재판 심리는. 그래서 재판정에서 오케이 알겠다. 그럼 10월 달에 다시 심리를 열겠다고 해서 땅땅땅 하고 내보냈는데 그렇게 연기 신청을 정당하게 하고 오케이 허가를 받고 나오는데 법원 앞에서 체포된 겁니다. 그렇게 법정을 나서는 중에 아이스 요원들에 의해서 법원 앞에서 영장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뉴욕 맨하탄 아이스 청사에 일단 구금이 됐고요. 그리고 어제 루이지애나주의 악명 높은 시설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고현수 씨는 성공회 사제인 모친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고현수 씨의 어머니가 미국 성공회의 고위 관계자입니다. 그 모친을 따라서 지난 2021년 종교 비자의 동반 가족 비자.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종교 비자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 비자를 받은 어머니의 동반 가족 비자. 그건 이제 R2 비자라고 하거든요. 그 R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뉴욕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3, 4년 됐으니까 현재 퍼듀 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23년 체류신분 연장을 승인받아서 올해 연말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당국이 법률 해석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또 뭘 잘못한 게 있는 것인지 범법 행위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체류 신분이 종료됐다라고 이민국 쪽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체포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고 씨의 모친 김기리 신부, 어머니가 이름이 김기리 신부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겁니다. 고현수 씨가 펄듀 대학 다니면서 뭐 반미 시위 뭐 이런 걸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성공회와 연결된 게 아니냐. 지금 정계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리 신부 어머니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서 여성 최초로 사제서품을 받은 인사입니다. 고위공직자죠. 그래서 미국에서 종교비자를 정상적으로 발급받고 미국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비하인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이 성공회라는 이 교계와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연방이민국 아이스는 최근에 단속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민법원 심리에 출두했다가 법정을 나오는 이민자들을 그냥 영장 없이 체포해서 붙잡아 추방하는 그런 단속 방식도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래서 추방시켜 놓고 나면 어떡하겠어요. 일단 추방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 한국 한국분이 또 이렇게 연루가 될 줄은 또 좀 몰랐습니다. 자, 미국의 그 인권단체 중에 ACLU라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이 법정에 출석한 이민자를 붙잡아서 추가 재판 진행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영장 없이 체포해서 추방시켜버리는 이런 아이스의 단속 방식은 위법한 행위다라면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구금되고 억류된 상태에서 소송 제기해봐야 소송이 미국 아시잖아요. 소송 진행돼봐야 오래 걸리는 거. 그 오래 걸리는 과정에서 그냥 추방시켜버리면 끝. 이런 게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
자, 이민당국의 그 고현수 씨 구금 소식에 대해서 한인단체와 그 이민자 권리보호단체는 물론 미국 현지 이곳의 그 종교계도 상당히 좀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민당국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있는 종교인의 자녀를 부당하게 억류했다라면서 이 성공회 측에서도 고시 석방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공회 측의 어떤 석방 촉구나 이런 게 현 정부한테 먹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공회와 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미국 성공회의 뉴욕 교구는 맨하탄 연방청사 앞에서 이틀 전에 기자회견까지 갖고 고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그런 그 회견도 가졌습니다. 성공회 뉴욕 교구의 매슈 헤이드 주교는 지금의 이민자 정책은 혼돈의 정책이자 잔혹함을 요체로 가지고 있다라고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그런 기자회견에서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고 씨가 아마 풀려나기 더 힘들 거예요. 이렇게 기자회견하면서 현 정부를 계속 비판하면 안 풀어주겠죠. 더더욱이 그러겠죠. 네. 실제로 이 미국의 성공회라는 그 교계는요,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민자 정책 등을 둘러싸고 계속 이 비난하는 성명도 발표하고 비난하는 발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성공회라는 교계와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공회 사제인 이 김기리 사제의 딸 고현수 씨가 그런저런 이유로 이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지금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연방정부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그 어떤 이유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교계든 또는 학계든 교육계든 뭐 경제계든 어떤 부분에서도 이런 점을 좀 참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하게 됩니다. 네, 연방정부가 비자 유효 기간을 넘겨서 미국에 체류하는, 그러니까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합법으로 들어왔는데 비자 기간을 넘기는 거죠. 그럼 사실 뭐 하루만 넘겨도 불법 체류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비자 유효 기간을 넘겨서 불체 상황이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국민들이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단기 비자를 다른 그 국민들이 신청할 경우에 최대 15,000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디파짓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사람이 불체 신분이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매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불체 신분이었어요. 근데 그걸 쫙 통계를 내보니까 A라는 나라의 그러니까 체류 기간 넘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근데 뭐 B라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뭐 얼마 안 돼. 막 이러면 그 B라는 나라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데 A라는 나라한테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저 비자를 신청할 때 보증금을 디파짓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15,000달러. 국무부는 사업비자 B1이나 관광비자 B2를 목적으로 미국을 일시 방문하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보증금 시범 사업을 앞으로 1년간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에 미국 영사관은 비자 발급 조건으로 5,000달러, 10,000달러, 최대 15,000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나라마다 다릅니다. 왜 다르냐? 그런 체류 기간을 넘기는 사람들이 많은 그 국민의 국가에 대해서는 더 세게 부과하고 좀 적은 데는 좀 적게 부과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증금은 비자 신청자가 기한 내에 미국을 떠나고 미국 정부가 지정한 공항을 통한 어떤 출입국 등의 요건을 충족해서 그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국을 떠났다는 게 확인되면 돌려줍니다. 네, 반환해 줍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걸 통해서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미국의 불법 체류 신분자들이 더 이상 늘어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놓고 법적으로 정한 시간 내에 나가게 만들겠다는 거죠. 나가면 이 돈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바꿔 말하면 나 이번에 비자 받아가지고 가서 좀 있다가 한번 좀 둘러보고 미국이 좀 살만한데 내 나라보다는 좀 훨씬 살만한데 내가 비록 미국의 불법 체류 신분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보단 나을 것 같아. 나 이번에 그냥 어떻게든지 비자 받아갖고 가면 그냥 눌러 앉을래. 응? 눌러 앉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눌러 앉을래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15,000불을 잃어버리는 거를 감안하고까지 눌러 앉을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뭐 상황이 열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차제에 맞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아놓고 나가면 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범 사업은 뭐 언제부터 1년 동안이냐? 네, 오는 20일, 이달 20일부터 시작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연방 국무부는 시범 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에 비자 보증금 적용 대상 국가의 명단을 발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는 발표될 것 같은데 아직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은 아마 여기 해당 안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비자를 받아놓고 와서 미국에서 그 기간을 넘기는 그 레이트, 그 요율이 그 보통 평균이 한 0.6%랍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오면 6명 정도가 그런다라는 것이죠. 평균적으로. 근데 요게 어떤 나라는 1,000명이 올 때 6명이 아니라 10명, 20명이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나라는 이제 15,000불 때리겠죠.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1,000명이 오면 한 3명 정도.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따지면 0.3% 정도가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크게 신경 쓸 나라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아마 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르니까 대신에 이제 취하긴 취하되 액수를 뭐 낮게 뭐 5,000불이 아니라 뭐 3,000불 아니면 뭐 가장 낮게 5,000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확정적으로 발표는 안 됐어요. 오늘 내일 사이에 나올 것 같은데 발표가 나오면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제로 한국도 적용이 된다면 미국에서 뭐 관광 비자 뭐 이런 거 또는 주재원 비자 뭐 이런 걸 받아갖고 올 때 5,000불, 10,000불 실제로 디파짓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돌려받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또 그런 게 있죠. 나중에 과연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내가 돈을 냈다가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게 과연 그렇게 쉽게 될까? 만약에 미국 정부가 그거를 시간을 계속 끌고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뭐 이런 걱정도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내면 막 뜯기는 거야.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뭐 모르죠.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돈 안 낸, 디파짓을 안 하는 게 최고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국도 아마 여기 해당이 될지 아니면 안 될지 혹은 뭐 되면은 액수를 얼마를 부과받을지 요거 이제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축구구단 이제 손흥민 선수 얘기를 조금만 해드리고 갈까 해요. 왜냐면 이제 미국에 오는 게 뭐 거의 확정됐습니다. 영국의 손흥민이 이제 소속돼 있던 구단이 토트넘 호스퍼라는 이제 구단이었잖아요. 지난 주말까지는 거기 소속 선수였는데 이제 결별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되었었던 뭐 이렇게 과거형으로밖에 쓸 수는 없는데 그 토트넘과 그 LA에 있는 축구구단 LAFC라고 있습니다. 이 LAFC가 그 손흥민 선수에 관련된 그 공식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적료는 약 한 2천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대한 2,600만 달러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이적료는 뭐냐면 LAFC 데려가려고 하는 구단에서 내보내주는 그 구단에다 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만큼 대단하고 꼭 데려오고 싶은 선수라는 것이죠. LAFC가 토트넘에다가 2천만 달러 이상, 2,600만 달러까지 주고 데려오고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연봉은 연봉대로 몸값을 줘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대단한 선수다라는 것입니다. 자, 2,600만 달러를 주고 만약에 데려오게 된다면 그 이적료, 이거는 미국의 그 프로 축구구단 리그, 메이저리그 사커라고 하죠. MLS 이적료 지금까지 기록이 2,200만 달러였는데 이 기록을 깨는 그런 새로운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럼 계약 기간은 얼마냐? 한 2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영입을 하게 되면 2년, 2027년 6월까지 계약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27년 6월까지 그 중간에 있는 그 기간 중에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바로 2026년 내년에 미국에서 월드컵이 열립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축구 인생 마지막 대한민국을 위한 선수로 뛰는 그 마지막 월드컵을 정말 꼭 제대로 뛰고 싶어서 미국을 선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왜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열리게 되면 본인은 이제 LAFC에 있으면 미국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선수 생활을
하는 거니까 뭐 시차 적응할 필요도 없고 어떤 분위기 적응할 필요도 없고 뭐 익숙하죠. 미국의 전국에 있는 축구 스테디움은 다 돌아다니면서 경기를 할 터이니 본인은 이제 익숙해진 거죠. 그런 것도 좀 원하는 게 있지 않나.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봉 얼마나 받느냐라는 건데요. 손흥민 선수는 LAFC에서, LA 풋볼 클럽, LAFC에서 연간 약 한 870만 달러에서 950만 달러 정도 이렇게 그 사이에 받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많은 거냐 적은 거냐? 굉장히 많은 겁니다. 비교 대상이 뭐 몇 명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지금 제일 많이 받는 선수는 마이애미에 있는 그 리오넬 메시 선수인데 뭐 리오넬 메시 이 선수는 워낙 뭐 남미 쪽에서 뭐 다 팬들이고 유럽에서도 팬이 많고 미국에서도 유명하고 또 이제 남미 출신이니까 미국 내 남미 선수들을 다 좋아하고 이래서 사실은 뭐 리오넬 메시하고 실력을 비교하면 뭐 손흥민 선수가 떨어질 건 없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팬층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리오넬 메시는 연봉이 2,04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1위 그런데 이제 그 외에 2위, 3위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2위가 970만 달러인가?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정확하게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내 축구 선수 2위 아니면 3위. 이 둘 중에 하나는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거의 기정사실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대우는 상당히 잘 받는 거예요. 자, LAFC는 그건 어떤 팀이냐? 지금 기존에 그 주전 스트라이커가 있습니다. 가봉 공화국인가? 거기서 국가대표 뛰는 굉장히 피지컬 좋고 그런 이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LAFC의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선수를 빼느냐? 아닙니다. LAFC에서는 그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둘 다를 활용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주겠다 해서 지금 그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같이 그 투탑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전술을 이미 지금 그 LAFC 감독이 지금 열심히 지금 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독이 그 손흥민 선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전술 작업에 이미 들어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AFC가 사용하는 홈 경기장은 BMO 스테디움이라고 하는데 이게 LA 코리아타운하고 아주 가까워요. LA 코리아타운에서 110번 프리웨이가 있는데 저도 뭐 평생 110번 프리웨이를 뭐 한 30년 타고 다녔는데 LA 한인타운을 통과하는 110번 프리웨이 한인타운에서 그 110번 프리웨이를 타고 남쪽 방면으로 한 10분 15분도 안 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가면 거기 이제 엑스포지션 파크라고 그런 파크도 있고 무슨 뭐 사이언스 뮤지엄도 있고 이제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 USC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 조금 지나자마자 거기에 BMO 스테디움이라고 아주 좋은 구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뛸 구장이 될 거고요. 관중은 약 한 22,000석 수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티켓 가격은요. 이걸 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 LA에 계신 분들은 손흥민 선수가 온다 그러면 무조건 한 번은 가보려고 지금 다 벼르고 있어요. 어떤 분은 타주에 계신 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어디 뭐 여행 어디 한번 답답해서 바람 좀 쐬러 갈까 하는데 손흥민 와? 그러면 손흥민 구경하러 갈 겸 LA 지금 구경할 겸 여행 갈 겸 가볼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심지어는 저 아는 지인은 뉴욕에서 손흥민 선수 경기 확정되면 LA로 오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뉴욕 쪽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그쪽에 원정 경기 갑니다. 하지만 또 이제 이런 재미가 있겠죠. 손흥민의 홈타운에서 경기를 본다. 그리고 뭐 LA에 지인들이 있으면 와서 그 같이 만나고 같이 가고 경기 보러. 그래서 일단 그 BMO 스테디움에서의 지금 현재의 그 티켓 가격은 제일 싼 거는 26불. 그래서 뭐 보통 한 30불 정도인데 비싼 거는 뭐 125불에서 150불 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주 비싼 건 뭐 200불도 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슈퍼스타 손흥민 선수 이렇게 오게 되면 이 티켓 가격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최저 입장권 26불, 30불 뭐 그 정도 그거는 뭐 큰 변화가 없겠지만 중간 가격의 티켓이나 아니면 1년치 시즌 티켓 이런 거는 지금보다는 한 20, 30%더 비싸게 팔 그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다. LAFC가. 근데 그런 게 다 손흥민 선수 몸값으로 가는 거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충 지금은 제일 싼 게 26불 뭐 한 30불 아니면은 90불, 100불, 뭐 150불 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A 지역 한인 커뮤니티의 관심 대단하고요. 우리 한인들 손흥민 선수가 LA에서 경기한다 그러면 다 갈 지금 생각들 벼르고 있고요. 재밌는 건 이 LA 지역이 이제 또 그 K-팝, 뭐 한류 이게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뭐 손흥민 선수가 그 저 K-팝 BTS 이런 친구들 그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종류가 다르지만 사실 글로벌한 팬층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꼭 한국 사람 우리 한인들만이 아니라 그 외에 아시아권 사람들 다 좋아하고요. 또 남미 쪽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고 또 백인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 경기 보러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LA로 오게 되면 대단한 어떤 그 열풍을 일으킬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볼 수 있느냐? 손흥민 선수 계약이 아직 파이널리 공식적인 발표가 제가 지금 월요일 오후 늦게 이걸 찍고 있는데 아직까진 발표가 없어요. 그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는 어쩌면 발표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왜? 오늘 내일 사이에 발표가 날 거기 때문입니다. LAFC와 체결됐습니다라는 오피셜 어나운스먼트가. 자, 그렇게 빨리 나오게 되면 당장 날라와서 이번 주말부터 손흥민 선수는 그러니까 도착해서 한 2, 3일 시차 적응하고 이번 주말부터 경기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냐? 8월 9일 이번 주 9일 토요일 시카고와의 지금 원정 경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시카고에서 경기 뛸 때 손흥민 선수가 뭐 잠깐이라도 뭐 전반이라도 아니면 교체 멤버라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계신 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카고의 그 축구 스테디움 경기장은 어디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9일 시카고 축구 리그 축구 구단과 LAFC와의 경기가 있는데 그때 손흥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홈 경기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홈 경기를 기다리죠. 그건 언제냐? 요건 좀 시간이 많아요. 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지. 9월 1일 LA 그 BM 아까 말씀드린 그 홈 스테디움에서 샌디에고 FC라는 팀과 9월 1일 경기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한번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과거 이제 뭐 아주 오래전 30년 전으로 간다면 박찬호 선수가 미국 LA 다저스 와서 우리들에게 많은 그 재미를 주고 기쁨도 주고 자부심도 주고 많이 그랬었잖아요. 뭐 그 후에 또 이제 뭐 축구는 이제 홍명보 선수가 97, 98 LA 갤럭시에서 뛰었었고 저도 그때만 많이 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뭐 류현진 선수 우리한테 많은 기쁨을 줬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손흥민 선수가 또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 일부를 미국인들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분배하겠다라는 계획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배당금 지급이나 분배가 있을 수 있다 라면서 특히 중산층과 그 이하 저소득층에게 이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국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것은 그만큼 관세로 인한 정부의 수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 미국의 관세 수입 통계가 나왔습니다. 얼마냐? 272억 달러 관세로 인해서 미국 정부가 수입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달에. 그것도 이제 처음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은.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지금부터 1년으로 본다면 1년에 못해도 한 달에 300억 달러 이상이니까 1년에 뭐 3천억 달러도 추가적으로 수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걸 뭐 국민들한테 다 나눠줄 수는 없지만 정부 부채 감리에도 쓰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국민들에게 주는 것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또 두 번째로 벌써 말한 거예요. 뭐 앞서서 그 하원 의원이죠. 하원 의원이 600달러, 1인당 600달러 정도는 최소한 주는 것으로 하자라는 그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나도 공감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를 또 한 겁니다. 자, 1인당 600달러면 부부 합산 1200달러. 근데 이거는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600달러 또는 그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뭐 800달러, 900달러도 가능한 거고, 그러면 뭐 부부 합산 거의 한 2,000불 가까이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요게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두 번째 얘기했다라는 것으로 본다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또 요 부분도 정확하게 언제 주는지,
또 액수는 얼마인지가 나오게 되면 또 바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 눌러놓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1년 사이에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텍사스로 이주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한 10만 명 정도 됐던 것으로 통계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하루에 한 260명 정도가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텍사스로 간 거죠. 아, 이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 전문 이삿짐 센터 이거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LA 카운티에서 간 사람들은 얼마냐? LA 카운티에서는 이 휴스턴 지역인 해리스 카운티로 이동한 사람들이 많았다는데 뭐 한 2,00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카운티에서 LA 카운티에서 해리스 카운티로 간 사람들만.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휴스턴 지역에서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해리스 카운티라고 잘 아시나요? 저는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예, 그거 해리스 카운티에 가보면 이제 LA에서 온 사람들 적지 않을 겁니다. 한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스토리지 카페라는 곳의 연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텍사스로 대거 이주하는 현상 속에서 휴스턴 지역이 신규 이주지로 가장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텍사스로 갈 때 제일 좋아하는 곳이 휴스턴이래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휴스턴을 가본 적이 없어갖고 제 조카가 그 휴스턴에 있는 그 텍사스 대학에서 박사 공부하느냐고 거기서 있어서 뭐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전 가보질 못해서. 네. 근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저렴한 그 주택 비용이라고 합니다. 휴스턴의 주택 구입 비용이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 대비 약 60%나 저렴하고 임대료도 많이 싸기 때문에 이제 그곳을 선호한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는 사람이 다 돈이 없어서 그러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주택을 훨씬 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A 쪽에서 뭐 한 2,500 스퀘어 피 단독 주택에 살고 있는데 그런 비슷한 집을 휴스턴 쪽에 가는데 사면 훨씬 싸게 살 수 있다는데 매력을 느끼고 남은 돈으로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살겠다. 뭐 이런 생각. 아니면 나는 LA 지역에서 내가 이 집을 파니까 한 100만 불 돼. 그럼 그 똑같은 100만 불 갖고 난 휴스턴에 가서 집을 살 거야. 그러면 LA에서 내가 살던 집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넓은 그런 집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함께 휴스턴의 어떤 경제적인 다양성, 요즘 뭐 굉장히 그 일자리도 많고 경제적인 다양성이 활발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 특히 이제 텍사스 대표적인 에너지, 뭐 제조업, 또 항공, 그리고 성장하는 IT 산업도 요즘 텍사스가 뜨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이 많아서 안정적인 일자리도 있고 또 미래 성장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뭐 집값이나 이런 게 또 좀 싸고, 그래서 텍사스를 이렇게 좋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미 텍사스에 계신 분들은 부럽습니다. 네. 그렇게 좋은 곳에 사시네요. 아, 그런데 이제 가끔 그 1년에 몇 차례씩 여름엔가 그 토네이도도 오고 이제 그런 거가 있죠. 예, 예. 그런 것만 좀 대비책을 잘 세워놓으시고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참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 텍사스 쪽에 계신 분들은 휴스턴, 특히 뭐 해리스 카운티나 또는 한인들의 경우는 오스틴의 트래비스 카운티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대학이죠. 그래서 뭐 혹시 그쪽에 사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로 우리 동네 장점, 우리 동네 좋은 점 좀 한두 개 좀 자랑 삼아서 댓글로 좀 올려주시면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끝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미리 말씀드릴 건 이거는 뭐 공화당적인 마인드, 민주당적인 마인드, 뭐 야당의 마인드를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이제 이런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꼭 이게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아니고 정말 남 얘기가 아니고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기 위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뭐 이런 뉴스를 굳이 무슨 정치적인 그런 걸로 해석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이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라는 것은 뭐 민주당 쪽을 대변하는 그런 매체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좀 공화당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공화당 인사들이 쓰는 기고문 같은 걸 오히려 더 많이 실어요. 그 더 힐의 기고가 된 건데요. 크리스 트루악스 변호사라는 사람이 쓴 한 글을 이 더 힐이 기고한 겁니다. 그 사람이 뭘 썼냐면 제목이 트럼프의 정신적 쇠퇴는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게 이 크리스 트루악스라는 그 변호사는요, 공화당 당원입니다. 네. 자, 트루악스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사람들을 속였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일은 조금 다르다라고 지적하면서, 근데 앞서 말씀드린 속였다라는 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시면 이제 왜 그런 말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confabulation이라는 걸 앓고 있는 것 같다. 이건 뭐 이 변호사의 추정입니다. 근데 그 confabulation이라는 게 뭔지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 한국말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뭐 작화증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작화 증세. 작화 증세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걸 쉽게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약간 없었던 일인데 있었던 일처럼 착각하는 거. 예. 일부러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럴 고의성이 전혀 없는데 마치 없었던 일인데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증세. 뭐 그야말로 착각은 착각입니다만은 요게 조금 심화되면 작화 증세라고 합니다. 작화증. 영어로는 이제 confabulation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닌데 마치 실제로 겪고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트루악스 변호사는 작화증은 때때로 정직한 거짓말로 불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그렇게 살짝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트루악스는 단순히 날짜를 잘못 기억하거나 어떤 사실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흔히 겪는 기억의 오류는 허구의 정보를 생생한 세부 묘사로 완전하게 회상을 하게 될 때 작화증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기억을 좀 오류, 잘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버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노인들에게 있어서 작화증은 치매의 가장 명확한 초기 징후 중에 하나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혹시 앓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앓고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를 좀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초기 스텝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었어요. 지난달 7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의 삼촌 존 트럼프에 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MIT 교수인 내 삼촌 존이 핵공학, 또 화학, 그리고 수학 분야에서 학위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지 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거 갖고 무슨 굳이 거짓말할 이유도 없는데. 그런데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이게 트루악스 변호사에 따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삼촌 존 트럼프는 실제로 MIT 교수였던 것은 맞지만 뭐 핵공학, 화학, 수학 분야의 학위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학위 하나를 갖고 있는 뭐 그 당시는 뭐 그렇죠. 학위 하나 갖고 교수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루악스 변호사가 말하는 게 이런 걸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거짓말 하려는 건 절대 아닌 것 같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작화증 초기 스텝이 아닌가, confabulation이 아닌가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트루악스 변호사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가끔 말할 때 보면 약값을 100% 인하하겠다라고 몇 번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라면서 약값을 100% 인하하면 사실상 공짜로 주겠다는 말인데 이처럼 어떤 단순한 산수 개념을 이처럼 자꾸 틀리는 거는 치매의 또 다른 초기 징후, 즉 작화증의 징후라고 나는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와튼 스쿨에서 경영학 학위를 받고 평생 회사를 운영해온 정말로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단순한 산수를 틀리고 100%가 의미하는 100%를 깎아주겠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어떤 그 퍼센테이지나 요율 이런 거를 모를 리가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 confabulation이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이 앱스타인 파일을 조작했다라는 말을 이제 여러 번 했는데 자기는 그걸 보고도 좀 걱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앱스타인이 체포된 건 2019년에 체포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임기 마치고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뭘 조작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따져보면은 숫자나 연도나 이런 것만 따져보면은
그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금방 알게 될 텐데 이렇게 그냥 말해보는 거 보면은 숫자 개념이나 어떤 간단한 그 산수 개념 뭐 이걸 산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간단한 기억 요런 거에 대해서 오류를 하게 되고 그 간단한 작은 오류를 확실하게 믿어버리게 되는 그 confabulation 증상을 겪고 있는지 아닌지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공화당, 뭐 민주당 이런 정파 이런 걸 떠나서요. 이 거대한 미국을 이끌어가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confabulation이든 한국말로 작화증이든 아니면 착각 증세든 뭐 오류든 아니면 뭐 초기 치매든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 미국의 대통령인데 절대 임기를 그 마칠 때까지는 이런 증세를 절대 겪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런 것도 있구나. 우리가 맨날 치매만 걱정하는데 치매 전 단계의 confabulation 작화증 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그래서 공유해 보기 위해서 이 기고문이 나왔길래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정치적인 해석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